전 세계 금융인들의 관심이 중국과 유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 경제와 관련해 과연 어떤 평가들이 나오게 될지, 또 포르투갈에서 열린 ECB 포럼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 어떤 발언들을 내놓게 될지,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두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외신들을 보니까 오랜만에 랜드러시라는 용어가 나왔더라고요. 네, 사실 그 시청자분의 문의가 상당히 많으신 것이 예, 최근에 그 미국의 주가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예, 굉장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않습니까? 아마 홍 앵커께서도 이렇게 방송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 많은 궁금증이 미국의 GDP 성장률이든가 이런 경제 지표는 사실 미 상무부라든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데 예, 왜 이거를 오늘도 경기가 뭐 침체된다 얘기했다가 경기가 침체돼 그것도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이런 차원에서 왜 이런 경제 지표는 발표하는 기간이 사실 해당 지표별로 국가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 왜 이렇게 제각각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 심리적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 예, 이 측면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저렇게 변동성이 심할 땐 누가 국부를 차지할 수 있느냐. 변동성도 하나의 사실 재테크적인 측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변동성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미국의 금융사들이 결국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능력이 떨어지는 다른 국가의 국부를 뺏어가는 이런 측면도 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변동성을 상당히 즐긴다. 뭐 예측이 틀리건 말건 변동성을 즐기다. 이런 국면이 지금의 미국의 증시 국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지금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가설은 2차 맴돌이 국면이다. 2차 맴돌이 국면은 어떠냐 하면 최근에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냐. S&P 기술적 지표상 작년에 10월 대비해서 지금 20% 이상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예. 기술적 지표로 강세장이 들어갔죠. 이게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은 많은 사람이 약세장에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다시 되돌아간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약세장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하는 논쟁이 지금 거세게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세장과 약세장의 요 판가름은 경기 지표다. 그래서 경기 회복이 펀더멘털이 받쳐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다. 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졌던 것이 오늘은 90bp 내로 100m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둔화된 상태에서 오늘 내구재라든가 그다음에 주택 관련 지표들이 주거용 주택과 관련된 지표들이 좋게 나왔죠. 예, 이런 것이 경기에 대해서 침체 우려가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하는 어제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갖고 있으신 것이 이제 빵스를 포함해서 메가 8 종목이라든가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자막을 이걸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종목들은 대부분 다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인공지능의 과거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인공지능과 결부되어 있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걸 과거 PR이라든가 이런 지표 가지고 들이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퍼가 높아서 그렇다. 그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퍼 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오락가락 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지금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업종은 저희 알파라이징 인더스트리, 종전의 산업 분리에서 없었던 이러한 산업들이기 때문에 종전의 주가 판단 지표로 PER이든가 PBR이든가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심하고 과거에 참고 지표가 없을 때는 리스크를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어떠냐. 욕심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표대로 이렇게 수익이 나면 사실 목표 수익률대로 나면 이익을 실현해가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종전의 그 투자 판단 지표로서 고평가냐 저평가냐 뭐 적정 가치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개인 자신이 자기 투자 전략에 의해서 목표 수익률을 차유할 때는 실현시키는 이런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균형의 미학을 좀 지켜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네네. 자, 지금 중국과 포르투갈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 포럼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요? 네. 일단 그 언론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보스 포럼의 주최 측은 세계경제 포럼이다. 스위스에서는 세계경제 포럼이다 해서 중국에서 이게 다보스 포럼이 열리다 보니까 중국산 다보스 포럼에 해당되는 보아우 포럼과 헷갈려서 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최 측이 WF 세계경제 포럼이다 하면서 세계경제 포럼의 하계 세계경제 포럼을 중국에서 텐진에서 보아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텐진에서 열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헷갈리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WF 하계 포럼이 14차에 해당되는데요. 예. 그 이전에 13차가 2019년에 열렸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4년 만에 개최되는 겁니다. 이번에 몇 가지 이제 주관점을 봐야 되는데요. 미중 간 마찰이라든가 신냉전이라든가 뭐 이렇게 제3차 대전을 우려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왜 세계경제 포럼에서 동맹국 간의 중심이 될 때 세계경제 포럼인 주최 측에서 왜 하계 총회를 사실 그 중국에서 열렸을까 많은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시진핑도 올해 연초에 열렸었던 세계경제 포럼에는 스위스에 갔습니다. 예. 당신의 나라에서 하는 세계경제 포럼에 대해서는 시진핑이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과정에 몇 가지 많은 그 이렇게 그 추측을 나오게 하는데요. 이번에 그 주체는 리창입니다. 아시겠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들어와서 국제 행사의 첫 무대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개막 연설을 하시는 걸 봤으니까 이분이 좀 전문 감각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글로벌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버럭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방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불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서 이렇게 개최국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불쾌한 심정을 버럭버럭하는 과정에서 표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글로벌 감각이라든가 정부 감각이 떨어진다는 이런 그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와의 갈등 문제.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그 이렇게 주도권을 쥔 상태고요. 미국은 동맹국 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국의 독자적으로 갈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하계 다보스 포럼인데요. 일단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3차에 비해서도 2019년 이전에 열렸던 것보다 많이 위상이 떨어졌습니다. 대체로 하계에서는 휴양을 겸하기 때문에 3,000명 이상 모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500명뿐이 안 됐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는 뭐 이런 하계 WF 포럼에 사실 그 대통령이 가지는 않습니다는 우리나라에서 최고급은 유정복 인천시장 최근에 뭐 뉴 홍콩 시티라든가 뭔가에서 홍콩에 대체하는 시설에서 중국에 대해서 부쩍 관심 있는 인천시장이 참여하는 정도 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상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참가자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버럭하는 성격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14차 WT 하계 총회에서 전체 의제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왜 보아우 포럼과 이렇게 구별해서 해달라 하는 것은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지금의 가장 중요한 갈등 문제에서 중요한 것이 민간 차원에서 기업가 정신이 세계경제 성장 동력이다. 이런 것을 강조한 시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더구나 WP에서는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작년 10월에 공산당 대회 이후에 시진핑이 독자 절대 구출주의를 위해서 기업들 쫓아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세계경제 성장 동의되기 위해선 중국 경제가 다시 부활해야 되고 중국 경제 입장에선 민간 차원에서 기업가 정신을 억눌려서는 사실 중국 경제가 부상한다든가 아니면 세계경제 동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기 때문에 예. 간접적으로 WF에서 이번에 총의제를 기업가 정신, 해묵은 기업가 정신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사실 그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리창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게 뭐 증시 입장에서도 미와의 갈등 문제. 예. 그다음에 사실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레이트 차이나 엑스현상으로 외국의 자본이 증시에서 빠지고 채권에서 빠지고 기업도 빠지다 보니까 사실
러커창에 이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부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 리창이 사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거꾸러지는 중국 경제에 어떤 입장을 보일까 하는 것이 이번에 이렇게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최대 관심이 되는 내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중국 경제나 증시나 상당히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리창 총리의 경우에 이 개막 연설부터 강한 자신감을 표했다고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5월 그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예. 동력인 수출도 마이너스 돼, 소매 판매 GDP 68%도 이렇게 예상 전월 하회, 고정자산도 떨어져, 모든 부동산 개발 지표 떨어져.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RRF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미국은 혜택을 받습니다는 중국은 혜택을 못 받던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중국의 CATL과 같은 또 한국의 코리아의 이렇게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누가 맞느냐 하는 각도에서 사실 중국의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자 수익률을 상당히 안 좋을 만큼 상반기에 재테크에 명암이 갈리고 있습니다는 지금 중국의 전기차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도산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전기차 ETF든 뭐든 이런 쪽에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중국의 뿌리에 해당되는 스타트업들이 전기차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도산을 당하고 있는 이런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각이 안 좋았죠. 예. 그 내용들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중진국 함정,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일본의 1990년대 것처럼 잃어버린 10년, 최근에는 타이탄 협정은 무너진다. 선장에 해당되는 시진핑이가 경제 조타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쪽 얘기죠. 예. 그런 과정에서 리창이 이번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침체 우려다 보니까 강하게 1분기 성장률이 4.5%를 기록했다. 2분기 성장률은 1분기보다 높아진다. 연간 성장률은 목표 성장 5% 달성이 가능하다. 문제는 2분기 성장률이 5월 지표부터는 일제히 거꾸로지고 있는데 예. 당신 생각에 1분기의 성장률이 4.5%보다 2분기에 4.5% 이상으로 넣을 게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당신 무슨 얘기냐? 서방에서는 사실 버럭하면서 중국 경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는 사실상 이렇게 서방에서는 회의론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디리스킹 문제에 대해서도 리창 총리, 지금 미국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소 신경질적으로 발언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포린 어페이스에 미국의 대정책하면서 중국과 관련한 문제를 리커플링해서 디리스킹이다 해서 이렇게 가장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는 예. 이제는 이거 디리스킹 문제가 여러 군데 그냥 다 쓰여오는 것 같아요. 북한과의 우리와 관계도 디리스크로 가야 되지 않느냐, 중국과의 디리스크가 하느냐 모든 면에서 지금 유행처럼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확실히 엔데미 시대를 맞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중국과 문제에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신감을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블렁컨 국무장관이 시진핑을 환대할 만큼 주도적으로 중국에 들어갔고요. 예. 그다음에 다음 달 초에는 앨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블랭컨 국무장관, 앨런 경제수장들 모여서 11월 달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의 이렇게 대면식의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게 아니냐. 이거 보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디리스킹에 대해서 예. 중국이 주도권을 뺏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리창이 이 디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국가 차원에서 디리스크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식이죠. 예. 근데 기업 차원의 디리스크를 하는 거다. 하는 측면인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 문제를 나왔다면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뭐냐? 중국은 기업과 그다음에 국가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경제활동이 차지하는 게 국영기업인데요. 예. 그리고 시진핑이 지금 절대군주 체제가 가면서 중국 경제를 계획경제, 통제경제, 폐쇄경제로 주도권을 더 쥐고 있는데요. 기업을 내몰이고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정무 감각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글로벌 감각이 떨어지고 당신의 경제 현상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 경제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캐션을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은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이게 앞서는 상황은 중국이 아니라 대부분 다 서방 국가다. 그래서 서방에서 리창의 발언대로 했더라면 공감을 얻을 수가 있어도
중국이 더 국가 권력, 시진핑의 개인 권력이 심해진 상태에서 리창의 발언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는 발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 포럼 체크해봤고요. 이번엔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 포럼이 열리고 있다고요? 네, 다보스 포럼, 이 다보스 포럼, 하계 다보스 포럼 이것도 세계적으로는 아마 빅 이슈죠. 예. 그다음에 ECB도 ECB 포럼도 사실 지금 국제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ECB 포럼은 뭐냐 하는 것은 지금 세계에서 보면 이 8월 달에는 잭슨 홀 미팅이 있거든요. 이 예. 국제적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IMF 총재에서 그 잭슨 홀 미팅에 단골 메뉴로 갔던 분이 지금은 있잖아요. ECB 총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계 관심사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좀 끌어보자 하는 측면에서 ECB 포럼이 유럽판 잭슨 홀 미팅 성격으로 이것을 올해부터 아주 강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리기는 포르투갈에서 열리죠.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요. 역시나 관심은 ECB라든가 라가르트 총리보다도 연준과 파월 의장이 더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증시라든가 경기 모습이라든가 이런 데서 파월의 얘기에 전 세계 초미 관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파월의 지금 상태에서는 세 가지 내용이 이제 관심이 되는데요. 자, 지금의 장단기 금리 역전과 함께해서 경기 침체 논쟁이 되는데요. 미국 경기에 대해서 하반기에 7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미국 경기에서 어떻게 볼까 하는 측면. 예. 두 번째는 지난주 의회에서 사실 경기적 상황과 관련이 없이 연내에 두 차례 인상을 할 수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유럽에 가서 이 문제를 언급할 수 있을까? 뭐 가장 초미의 관심이 되겠죠. 그리고 코인 투자 입장에서는 상환 지원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화폐 기능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 문제를 했거든요. 예. 코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할까? 더더구나 라가르트 총재는 손발을 맞췄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증시 투자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선 하반기 최대 이슈가 될 문제를 이번에 다시 언급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이 이제 이번에 대담에서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여졌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체론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교체론이 세게 입장에서는 본인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도 과연 개인적 소견을 얘기할 수 있을까? 예. 이것도 곁다리로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이 더 몰릴 것 같은데요. 파월 의장 요즘 보면은 흰머리가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논쟁을 좀 의식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정영국 PD께서 파월 의장이 척해서 라가르트 ECB 총재와 파월 의장이 척 대담하는데요. 예. 좀 옛날보다는 머리가 좀 많이 벗겨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흰머리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인플레 진단이라든가 완전 고용 문제라든가 경기 예측에서 상당히 좀 엇갈려왔고 예. 본인 자신도 뭐 이렇게 치매가 걸렸다 할 정도로 한 달 전에 얘기 사항도 뒤엎는 경우가 많죠. 그런 과정에서 자 최근에 이렇게 보면 파월 의장에 대해서 경기 문제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월은 앨런 재무장관과 이게 경제 컨트롤 타워죠. 예. 그다음에 연준의 공식적인 연준의 경제 전망을 하는 포브스 모델 팀과도 공식 견해 차이를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파월의 입장이 경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5월 페드회가 끝나고 예. 이후서부터 사실 6월 페드 회의서부터 하반기에 경기가 둔화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연준의 성장률은 작년 3월에 올해 3월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0.4% 봤던 것이 6월 경제 전망기는 몇 프로 올렸습니까? 예. 1% 올렸죠. 2배 이상. 그러면 당신 얘기가 페드는 공식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이 올리는데 의장의 입장에서는 페드의 공식적 입장을 같이 이렇게 설령 개인적 입장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경제 전망이 내오는 시점에 그의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경제 성장률 경기를 둔화할까? 이게 이제 미스매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앨런 이렇게 재무장관은 우리가 누차에 말씀드리는 경기 침체가 없다, 침체 징후가 없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파월 의장은 사실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경기 예측과 진단을 이루는
그렇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선상 100bp까지 오늘 조금 축소했습니다는 예. 이렇게 확대된 상태에서 정정 페드 입장에서는 사실 페드 입장의 책임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자 과연 하반기에 대해서 당신의 개인적 소견이지 않느냐, 하반기에 경기가 둔화되는 게 개인적 소견이 아니냐 하는 이 입장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대담해서 이 문제를 언급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인데요. 민간 문제는 법률가는 발언을 한다 안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가는 예. 발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도 라그레다 총리가 시원하게 아마 그 경기에 대해서 당신의 어떤 입장, 그다음 페드와 이렇게 제롬 파월 간의 그 갈등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할 때 시원한 대답은 안 나오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증폭시키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파월 회장의 발언은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코인 투자자분들 요새 좀 오랜만에 지난 상원이죠. 예. 상원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른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습니다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화폐 기능을 인정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랜만에 그렇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그동안 투자 손실을 많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예. 시청자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사실 저런 전망도 있었고요. 우리가 캐시우드가 뭐 51만 달러, 시리뱅크가 30만 달러, 누차가서 말씀드리는 저런 전망도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2021년 정확하게 11월 8일 날, 예. 11월 날 비트코인이 62,700달러 갔습니다. 이세 우리나라에서 1억 비트 얘기한 아주 나온 이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뒤늦게 51만 달러, 31만 달러, 1억 비트 이런 쪽의 얘기를 믿고 이렇게 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뭐냐? 한때는 16,000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예. 최근에는 뭐냐? 사실 그 파월 의장의 이렇게 비트코인 그 화폐 기능 부여로 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오늘 한 3만 달러 내에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예.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상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3만 달러 이렇게 되고 있죠. 예.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은 파월 의장의 화폐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측면은 라가르도 지금 대담을 맡고 있는 라가르도 총재도 저기 나왔습니다. 종전에는 부정이었습니다. 예. IMF 총재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에서 화폐 기능 스테이블 부정인데요. 최근에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꿍짝이 맞는 거죠. 예. 꿍짝이 맞는 상태에서 서로가 꿍짝이 맞니까 자 지난주 이렇게 상원에서 나왔던 스테이블 코인 문제에 대해서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 나오느냐. 코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코인 투자자들이 최대 적으로 브레이너드 NEC 위원장을 꼽고 있다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내일 정도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예. 비트코인의 스테이블 코인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분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있는데요. 지금 건대영 사건과 더불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알려지지 않는 내용과 함께 예.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한번 이번 이 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파월의 이 입장에 대해서 사실 발권력을 갖고 있는 페드의 의장이긴 하지만 이대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화폐 기능을 부여할 것이냐 이 대목에 있어서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브레이너 직전에는 통화정책 부의장이자 예. 지금 미국의 경제 스텝 중에서 최고층에 해당되는 NEC 위원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통화정책 이사하고 부의장 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가상화폐에 폭락했거든요. 왜 그럴까? 파월 의장과 달리 브레이너 지금 NEC 위원장은 센트럴뱅크 디지털을 새롭게 도입해야 된다.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는 사실 이버치가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 주의입니다.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떠냐. 사실 브레이너의 입김이 강하면 강할수록 파월의 화폐 기능에 대해서 발언은 무력화되면서 사실 비트코인 투자자, 가상화폐 투자자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으로 되면서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내일 이 문제는 자세하게 건대영 사건과 합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당국에서 파악하지 못한 건대영 사건과 관련돼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다보스 포럼과 22포럼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